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아직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직접 직무정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2024년에 민주당이 이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다가 탄핵소추안 자체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 기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어이 얼마 전 이제 지난 4월 3일 국정조사에서 선서 거부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마이크를 뺏었고 이제는 아예 검사의 펜조차 빼앗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징계법을 보면은 검찰총장이 이게 현재 어떤 징계 사유가 예상이 되고 나아가 이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할 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탄핵까지 기각된 사안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사와 유사할 정도의 어떤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검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이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논란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는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면서 자신도 구체적인 본인의 비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영 검사는 조금 있다가 징계받습니다. 징계 받죠, 제가. 근데 징계 이유를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면 징계를 받을 텐데 조사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지금 시효가 다가오니까 징계는 하겠다고 말씀만 시효가 하시지. 네, 대검 역시 박 검사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물론 외부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본인은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검사 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결국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중인 검사가 징계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직무집행을 계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할 때는 결국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항에 근거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아마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는 감찰도 진행 중이고 특히 이제 앞으로는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뭐 본인에 대한 통보라든지 이런 절차는 차차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탄핵 소추도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이 검사 한 명을 놓고 이 직무 정지에 고발, 감사,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한마디로 해도 너무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눈의 가시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4월 3일 날 기관 증인으로서 박상영 검사를 불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증언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본인의 형사 사건이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그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사유를 소명하려고 하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마이크를 빼앗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과연 박상용 검사인지 아니면은 국정조사 위원장인 서영교 지금 위원장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 과연 법적 절차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거꾸로 박상영 검사가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서영교 위원장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적법 절차, 아무리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면서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특검이 발표한 거 보면은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만 했고 아직 개입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개입이라고 하면은 보고 정도로 개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이외에 다른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종합특검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고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단서가 확인됐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윤 전 대통령 정부의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또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지금 파악 중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보고를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라든지 단서들을 앞으로 특검팀이 포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네, 국정원도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건네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법원도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사실을 좀 뒤집은 거거든요. 그 시절에는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국정원이 사실은 그때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한 건데 국정원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좀 한다고 보십니까? 그와 같은 지금 어제 저도 이제 그 박상현 검사의 그 소셜 미디어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지금 그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다 주장을 했던 부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달 필리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그 리호남이 왔고 거기에서 70만 불을 현실적으로 줬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실질 그 증언 플러스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비추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결국 국정원이 현재 밝히고 있는 그와 같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3심에서 다 그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거꾸로 객관적 물증을 통해서 어떤 그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 관련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말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1심, 2심, 3심 대법관까지 법 왜곡죄로 민주당이 형사 고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정치적인 장애,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끌어당겨서 이런 내용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결국 그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만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배우 조인성 씨가 SNS에서 일부 누리꾼들의 정치적 악성 댓글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악플 공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인성 씨가 본인의 SNS에 본인이 모델로 있는 브랜드와 관련된 글을 올린 겁니다. 게시물을 올렸는데 사실 느닷없이 관련해서 악플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환율,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라라는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 1,500원 넘었는데 한마디를 해달라든지 이중적이라는 생각 안 하냐 이런 댓글들이었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하거나 조롱적인 그런 표현을 섞는 그런 수위의 글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논란 같은 경우에는 조인성 씨가 지난 4일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영화 휴민트의 해외 촬영에 대한 어떤 뒷얘기를 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에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해외에서 체류를 해야 되는 영화 제작비가 상당히 올라서 치명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지금 악플들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 앞서 보수 성향의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 탓에 2년 넘게 생업이 끊겼다면서 고충을 토로했고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중이 연예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 또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로 극단적으로 나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어떤 그 정치 성향과 맞을 때는 그 연예인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반면에 네.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판했던 것이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되면은 결국 그때 비판은 해놓고 왜 지금 관련해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인들 중에 지난 대선 투표하는 날도 파란 옷을 입고 가느냐, 빨간 옷을 입고 가느냐 이런 것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른바 정치적인 발언을 강하게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정권이 바뀌는에 따라서 이 부분들의 비판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조인성 씨의 정치 성향은 알 수 없습니다만 조 씨 본인으로서는 이 정치 성향을 밝힌 게 아니라 그냥 환율이 올라서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악플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가 자유로울 수 있고 어느 정도를 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넓게 보장이 돼야겠지만 그러나 그 정치적인 자유나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또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에는 우리 현행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계를 잘 구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법 규정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